그 높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위에 있던 물은 높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게 정말 맞습니다. 위에 있는 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바닥에 떨어질 때 모두 다 물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고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물의 온도가 높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높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 위보다 아래쪽이 물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이걸 정말로 측정하려고 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줄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줄이라는 이름을 따서 에너지의 단위로 우리가 줄을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줄이라는 물리학자가 생각하고 실험하고자 했던 게 정확히 여러분이 물어본 정확히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폭포에 가서 위에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아랫부분 폭포 물이 떨어진 웅덩이에서의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는 물의 온도가 위와 아래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내고자 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밀하게 온도 차이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맞습니다. 위보다 아래가 온도가 높은데요. 이게 왜 측정하기가 어렵냐 하면 일단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폭포물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랫부분의 웅덩이에서의 물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해 놓으면 그 온도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떨어지는 폭포물을 중단하고 아래쪽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비록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온도 차이가 윗부분에서 물이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아래로 전달돼서 물의 온도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물이 떨어지지 않아도 어차피 아래쪽에 있는 물 웅덩이의 온도가 원래 높았던 건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실험에서 알아보긴 힘들죠. 하지만 맞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위보다 아래가 온도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른데요. 그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폭포물의 경우에도 대충 추정해도 1도보다도 훨씬 작은 정도의 온도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물을 따른 다음에 위보다 아래에 물의 온도가 높다는 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온도계로 그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높은 폭포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100m, 200m 정도면 1도 이내의 온도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컵에 물을 아래로 이렇게 붓는다고 해서 아래에 떨어진 물이 여러분이 붓기 전에 컵에 담겨 있던 물보다 온도가 높다는 걸 우리가 측정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실 폭포에서 사람이 떨어질 때는 폭포물과 사람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과 고여있는 커다란 호수 위를 사람이 그냥 뛰어내리는 것과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전에 과학을 보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폭포든 바다든 높이가 한 20m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10m 정도면 아마 그 뛰어내리기가 처음에 좀 겁은 나시겠지만 뭐 다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뛰어내리셔도 됩니다. 폭포나 바다나 강이나 높이에만 의존하고요.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입을지 같은 거는 높이에만 관여하고 폭포나 뭐 강이나 바다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질문 참 재밌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자, 물 안에 여러분이 티백을 넣으면 티백 안에 있는 건조 상태의 차의 잎도 사실은 어떤 막이 있고요. 막으로 둘러싸여진 내부에 있는 카페인이 바깥 부분에 있는 물로 이렇게 우려져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오래 기다리면 어떤 상황이 평형 상태가 되냐 하면 차 잎의 내부의 카페인의 농도가 물 바깥에 있는 물의 카페인의 농도와 같아지는 상태가 평형 상태가 돼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외부에 있는 물의 양이 많다면 당연히 평형 상태에서 카페인의 농도가 차 내부와 물의 카페인의 농도가 같아지는 것이 평형 상태인데 이때는 물이 많으니까 찻잎의 바깥쪽에 있는 물에서의 카페인의 농도가 더 줄어들게 되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더 많은 카페인이 물 쪽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함량이라는 게 카페인의 총량을 의미하는 건지 카페인의 농도를 의미하는 건지에 따라 다를 텐데요. 카페인의 농도를 뜻한다면 물의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카페인의 농도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카페인의 총량은 외부에 있는 물의 양이 많으면 카페인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ml 정도의 물에 찻잎을 넣고 차를 우린 다음에 1000ml를 다 마시면 카페인의 총 흡수량은 100ml의 물에 차를 우렸을 때보다는 카페인의 양은 더 많을 겁니다.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안 들어옵니다. 멀티탭을 통해서 전기가 흐를 때도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케이블의 길이에 비례하는 저항이 만들어져요. 지금 1m짜리 멀티탭을 쓰다가 이 멀티탭의 길이가 1m가 아니라 1km가 됐다. 그러면 도선의 이 케이블의 저항이 무려 1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전력이 송신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엄청나게 큰 저항을 갖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면서 외부로 에너지가 손실돼서 멀티탭을 연결을 부산까지 하신 다음에 부산에 뭘 꽂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불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미 전기 에너지가 다 손실돼서 여러분이 있는 부산까지 서울에서 꽂은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기는 어렵죠. 제가 언뜻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멀티탭 같은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집에서 가정용 전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몇십 미터 이상 지나가면 아마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전달되는 그 케이블에서 이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이미 외부로 다 방출돼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구의 자전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위로 발사한 총에서 나온 총알은 똑바로 우리 머리 위를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데요.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위치에 도달하면 이후에는 총알이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공기의 저항조차도 우리가 무시한다면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총을 떠날 때의 속도와 이 총알이 한참 위로 올라간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총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의 빠르기, 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만약에 시속 1000km로 총알을 쐈다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총의 높이에 다시 도달할 때도 똑같이 시속 1000km의 속도로 이번엔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지구의 자전은 무시하지만 공기의 저항을 생각하면 총알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총알의 속도는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발사된 총알의 속도와 올라간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다시 총을 발사한 사람의 머리에 닿을 때 총알의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총알이 종단 속도에 도달해서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땅에 다시 떨어질 때는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빠른지는 물론 이 총알의 종단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알의 종단 속력을 계산하려면 사실은 쉬운 계산은 아니어서 실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발사한 총알의 속도보단 땅에 다시 떨어질 때 총알의 속도가 작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한편 지구의 자전을 생각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물체는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운동 방향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을 생각하면 똑바로 수직 방향으로 총알을 쏘고 총알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다시 떨어질 텐데 그 사이에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똑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똑바로 다시 여러분의 머리에 총알이 떨어지게 하려면 정확히 지면에 대해서 90도의 각도로 총알을 발사해야 돼요. 90도가 아니라 89도만 돼도 당연히 옆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코리올리 효과를 물론 생각해서 총알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계산해야겠지만 그 걱정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정확히 지면에 대해서 90도의 각도로 총알을 발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네를 탈 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물리학자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 생각하면 처음에 그네가 수직 위치에서 어느 정도 기운, 이 각도를 갖고 출발하면 물리학에 따르면 이 각도가 더 커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릎을 굽히고 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네의 진폭이 작더라도 여러분이 그네를 타면서 그네의 진폭을 점점 크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이 점점 자기가 타는 그네의 진폭을 크게 하다가 그네가 가장 아래쪽에, 여러분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 속도가 얼마보다 더 빠르면 그네가 다시 360도를 도는 것이 가능한지를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계산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네가 이렇게 수직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네의 중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네가 이렇게 수직 위치에 있다가 결국은
여기서 일정한 속도를 갖게 되고요. 이 속도를 갖고 속도가 굉장히 크면 그네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 위치까지 간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 그 뒤로는 계속 360도 계속 돌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얼마나 빠른 속도가 돼야 되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근의 줄의 길이를 h라고 하면 아래와 위 사이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2배의 mgh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V는 2배의 루트 GH가 돼요. 만약에 중력 가속도를 한 10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네의 길이가 보통 3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30이니까 약 5. 얼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바닥에서의 여러분의 그네의 속도가 초속 10m? 글쎄요, 이거 올림픽 금메달 따는 그 100m 달리기 선수의 속도 정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네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뒤로 돌아갑니다. 그럼 한 번 그렇게 되면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요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해가 뜨면 해의 높이가 위치에 따라서 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중력에 대한 거였어요. 지구가 정육면체 모양이면 지구 표면에서 중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부분에선 중력이 아랫방향을 향합니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은 중력이 아랫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을 향하게 돼요. 전체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나란히 똑바로 지면에 대해서 서 있을 수 있는데요. 약간 옆에 비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서게 됩니다. 몸이 기울어지죠.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땅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으로 기울어서 다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상당히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될 것 같고요. 정육면체 모양에서의 바다는, 혹은 수면은 어떤 모양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수면의 면은 중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력이 수직이 방향이니까 물의 표면은 그냥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정육면체 모양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호수를 보면 땅은 판판한데 가운데 부분, 이 중간 부분에서의 호수물은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둥근 지구가 아니라 정육면체 위의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땅은 판판한데 수면이 이렇게 봉긋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평면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지면에 대해서 내 몸이 기울어져 있다가 똑바로 섰다가 다시 반대로 기울어지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정육면체 모양의 지구 표면에서 살고 있다면, 아, 지구가 동그랗지 않구나 라는 걸 아마 누구라도 쉽게 느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신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해서 여러분 귀로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게 내 목소리 같지가 않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녹음한 파일을 플레이할 때 외부로 송출되는 목소리가 실제 여러분의 목소리일까요? 당연히 녹음한 목소리가 사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녹음한 목소리 들으면 내 목소리 같지 않은데 친구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똑같게 느끼거든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가 느끼는 내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듣는 내 목소리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재밌게 본 논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연구합니다. 왜 우리는 녹음해서 들은 목소리를 다르게 느낄까? 제 책 이것저것의 물리학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자들이 어떤 가설을 만드느냐 하면, 첫 번째 가설은 그 머리뼈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리의 진동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먼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녹음하세요, 목소리를. 그 다음에 그걸 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조한 다음에 들려주면 내 목소리로 느낄 가능성이 커질까? 라고 가설 1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이 한 연구가 아주 그 방법이 재밌었는데요. 헤드폰 중에 골전도 헤드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소리를 전달할 때 정말로 머리뼈를 진동시켜서 그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헤드폰입니다. 골전도 헤드폰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들려주면서 과연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느끼는지를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
결과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소리, 음성 정보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뼈가 진동하는 정보 자체도 포함해서 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인식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는 늘 자전 공전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왜 바람의 속도는 매번 다를까라는 아주 멋진 질문이었어요. 바람이 왜 부는지를 여러분께 몇 가지 다른 상황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구가 일부 분들이 주장하듯이 완벽한 평면이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지구 위에 모든 물질들이 똑같은 물질로 균일하게 덮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 가정할 게 태양은 평평한 지구에서 멀리 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구 표면의 모든 곳에서 태양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어느 곳에서나 균일하죠. 따라서 이때는 바람이 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상황을 복잡하게 해볼게요. 지구는 완벽한 구예요. 동그란 구고요. 그런데 표면은 다 똑같은 물질로 균일하게 덮여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양이 만약에 지구의 적도 부근에 똑바로 수직으로 태양의 에너지가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 종이를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 종이가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태양이 보내는 모든 에너지를 다 균일하게 빛에 대해서 수직인 면적이 넓어서 많이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종이가 똑같은 면적인데 기울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태양에서 전달하는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적게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동그란 구가 있고 적도에 가만히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머리 바로 위에서 태양빛이 비친다면 적도 부근은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의 에너지가 크고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면 그 에너지가 줄어들죠. 어떻게 될까요? 적도 지역의 온도가 더 빨리 오르게 됩니다. 대기의 온도가 오르면 대기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온도가 되면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태양빛이 쬐면서 그쪽에서 고온으로 온도가 오른 공기가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래쪽이 비잖아요. 그러면 사방에서 그 곳을 향해서 공기가 몰려오게 되죠. 그러면 동그란 구에 적도 지역의 사람의 머리의 연직 방향으로 햇빛이 정확히 비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적도 지역에서 북반구에선 북풍이 불게 됩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오고요. 남쪽 지역에서는 남풍이 불죠. 남쪽 지역에서 적도를 향해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구가 동그란 구이지만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거고요. 세 번째 상황, 지구가 동그랗고 현실의 지구처럼 자전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먼저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적도 지역에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가면서 북쪽과 남쪽에서 지면 바로 위를 따라서 공기가 그쪽으로 몰려오면서 바람이 생겨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바람이 진행하면서 북반구에선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바람의 경로가 휘게 돼요. 그럼 제가 보면 바람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보게 돼요. 한편 적도 지역에서 더 남쪽으로 가면 그때는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 이번에 왼쪽으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남동풍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원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갈 때 적도보다 약간 북쪽에선 북동풍을 맞게 돼요. 그게 북동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남쪽에선 남동무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구가 동그랗고 다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쪽으로 우리가 이동하면 거기선 북동무역풍이 부는 이유, 남쪽으로 가면 남동무역풍이 부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균일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 온도가 더 빨리 오르는 지역도 있고 늦게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모든 것들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변도 있고 다 다르죠. 이런 이유로 지구가 자전하지도 않고 동그랗지도 않고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지구 표면의 물질들이 균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바람이 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해변에 낮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쬐요. 그러면 물과 땅을 생각하면 물보다 모래밭이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오릅니다. 다들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다들 아시죠? 모래밭 맨발로 걸어가면 엄청 발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모래밭 쪽의 온도가 더 뜨거우니까 거기서 대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 빈 곳을 향해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해변에선 낮에는 어떤 바람을 여러분이 맞게 되냐면 바다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해변을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게 됩니다. 이거는 지구의 자전하고 상관도 없고요.
상관없고요. 코리올리즘하고도 상관없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하고도 상관없어요. 바다와 모래라는 물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지구는 늘 같은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지만 바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밤이 되면 또 거꾸로가 돼요. 비열이 낮아서 모래의 온도는 더 빨리 식거든요. 한편 바다는 낮에 머금었던 에너지를 더 오래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밤에는 바닷물이 해변에 있는 모래보다 온도가 더 높게 돼요. 그럼 그때는 바다에서 공기가 상승하니까 이제는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에서 시간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과자 봉지에 보면 우리가 손을 잡고 뜯을 수 있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과자 봉지들이 많아요. 그걸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톱니를 여러 개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게 톱니 모양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잡아당기게 되면 톱니 부분에 오목하게 패인 부분의 끝부분, 그 부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게 돼요. 마지막 이 오목한 부분이 고기가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강해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아랫부분에 큰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따라서 그곳에서 비닐봉지가 뜯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 과자 봉지를 뜯을 때 그 부분을 잡고 뜯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잘 안 될 때 유리한 방법이 동전을 준비하신 다음에 양쪽을 동전으로 잡고 잡아당기면 이 응력 집중이 더 효율적으로 발생해서 더 잘 찢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톱니 부분 잡고 찢으시고 잘 안 찢기면 동전도 이용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비닐봉지가 재질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그 부분에 하필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오른손잡이들이 많아서 과자의 오른쪽 부분에 톱니 모양으로 찢는 위치를 표시한 과자 봉지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을 사진을 찍으면 좌우가 바뀌지 않죠. 사실 여러분 모습 중에 다른 사람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거울로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사진을 찍은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얼굴에서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아닐수록 여러분은 둘 중 한 사진에 더 마음이 들어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알려져 있냐면 사람들의 얼굴이 좌우가 대칭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각국의 여러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서 사진을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이미지들을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나라에 있는 여러 사람의 얼굴을 일종의 평균 얼굴을 구하게 되면 여러 사진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왼쪽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약간 오른쪽 눈이 크고 결국 많은 사진을 모아서 만들어낸 평균 얼굴 사진은 좌우 대칭일 가능성이 크겠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다 잘생긴 얼굴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평균 얼굴을 구하게 되면 좌우 대칭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지기 때문인 거죠. 이건 사실 물리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신경과학 쪽의 연구 결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몸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떤 예상 감각이라는 걸 형성해요. 그 다음에는 실제 외부에서 내 몸에 들어온 감각의 크기에서 그 전에 사전 뇌에서 생성한 예상 감각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느끼는 감각의 크기가 결정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그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 옆에 있는 친구분들 겨드랑이를 이렇게 간지럽히면 다들 웃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신의 겨드랑이를 이렇게 간지르면서 웃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예상 감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내 팔을 움직여서 내 겨드랑이를 간지럽힐 때는 우리 뇌는 먼저 제가 간지럽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간지러움을 느낄지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에 견주어서 실제 외부에서 들어온 이 간지럽힘의 감각의 크기를 예상 감각과 비교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간지럽히면
그러면 사실 전혀 간지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이 뇌과학에서의 예상 감각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땐 친구들하고 뭐 게임 같은 걸 한 다음에 지면 이렇게 팔뚝을 맞는 게임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살살 때린 것 같은데 친구는 나보다 더 세게 때리는 친구가 이렇게 얄밉게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를 때릴 때는 내 손바닥에서, 손가락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느끼게 될지를 우리 뇌가 먼저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 손가락이 친구의 손목을 때려서 내 손가락에 실제로 전달되는 감각과 예상한 감각과의 차이를 계산하니까 내가 때릴 때는 나는 약하게 때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게임 해보시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서로 친구의 팔뚝을 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왜 운전할 땐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을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운전자는 핸들을 틀거나 아니면 앞에 보이는 커브길을 꺾거나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 이 운전의 변화에 의해서 느끼게 될 그 어지러움의 정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 운전자의 몸으로 느끼는 실제 들어오는 감각 정보하고 방금 전에 예상했던 정보의 차이를 계산하는데요.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줄여서 더 굉장히 약한 자극으로 판단하게 돼요. 우리는 운전하면 따라서 멀미를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승객의 입장에서 타고 있으면 이 승객은 어떤 아무런 컨트롤을 하지 않으니까 예상 감각을 형성하지 않죠. 그래서 멀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운전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운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버스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 멀미를 적게 느낄까? 라는 것을 설명한 물리학자 분도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물리학과의 정창욱 교수님이 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버스가 가면서 뭐 요철 같은 걸 넘어가게 되니까 앞에 있으면은 조금 손해고요. 위아래로 진동을 많이 느끼고 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중간 정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이 출렁이는 느낌을 훨씬 덜 느끼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정창욱 교수님이 설명한 버스에서 멀미를 덜 느끼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 2, 1, 떨리지 마시다. 사실 이건 정전기에 의한 현상이에요. 여름에 번개가 치는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여러분의 옷에 쌓여있는 전하가 공기 중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옷을 맞대고 계속 마찰을 계속하게 되면 한 사람 옷에 있던 전하가 다른 사람의 옷으로 옮겨가면서 둘 사이에 서로 다른 부호의 전하가 많은 양이 쌓이게 되고 굉장히 큰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손을 대면 이 사람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전하가 지금 쌓여 있는데요. 가까운 물체에 이 손을 가까이 대면 특히 그 물체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도체일 때가 더 좋은데요. 전등도 될 수 있고요. 문손잡이 같은 금속이면 여러분 손에서 출발해서 그 금속 물질을 향해서 불꽃이 반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압 차이가 아주 커지게 되면 공기 중을 통해서 이 전하가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이런 걸 일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고 부르는데요. 번개 칠 때도 보면 찌직하는 소리도 나면서 막 그 전하가 직접 이동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죠. 사실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은 그리 위험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그 감전 같은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전압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류예요. 이런 정전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전압의 차이는 정말 커요. 제가 알기로 정전기의 경우에는 거의 몇만 볼트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220볼트 전원에 손을 대도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몇만 볼트나 되는 정전기에는 사실 짜릿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감전돼서 뭐 부상을 입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요. 전압은 큰데 이때 여러분 몸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정말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찌릿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렇긴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실험을 너무 과하게 하진 마십시오. 정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불꽃 때문에 위험한 사건이 여러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곳이 바로 주유소에서 여러분이 주유할 때예요. 주유소 주변에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 액체 상태에 있던 휘발유가 기화하면서 기체 상태로 가연성, 불이 붙을 수 있는 휘발유 증기가 주유소 안에 고여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몸에 큰 정전기가 있고 이 정전기가 불꽃을 내면서 방출되게 되면 불이 발화해서 폭발 사고가 정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 친구랑 장난 정도는 뭐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겠지만 주유소 같이 가연성이 있는 물질이 있는 근처에선 이 실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있는 전하가 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불이 켜진 다음에 약간의 시간만 지나도 전구의 불이 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즘 LED 전구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도 크지 않고 작동하는 전압도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 백열 전구 같으면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LED 전구는 얼마든지 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소한 궁금증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구름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후 하고 입김을 부시면 흰 입김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입에서 나온 이 하얀색의 입김은 액체 상태인 물 분자인가요? 아니면 기체 상태인 걸까요? 우리 눈에 보인다면 흰 입김은 당연히 액체 상태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은 대부분 기체로 있고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작은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는 흰 입김은 액체 상태죠. 액체가 기체보다 밀도가 높아서 사실 액체가 똑같은 부피라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방울들은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은 흰색이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방울이 액체인데 왜 구름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상당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재밌습니다. 답은 구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들은 작아요. 반지름이 R인 물방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체 부피는 R의 3승에 비례하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서 R의 3승에 비례해요. 부피가 그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질량도 R의 3승에 비례하고 따라서 반지름이 R인 물방울에 작용하는 아랫방향의 중력은 R 3승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저항력을 윗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공기의 저항력은 면적이 크면 늘어납니다. 바로 그 이유로 여러분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실 때 가능하면 판판한 모양으로 접어서 중력 방향으로 공기와 닿는 비행기의 부분을 넓게 하죠. 그렇게 하면 공기의 저항력이 커서 비행기가 아래로 빠르게 낙하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찬가지 이유로 반지름이 R인 물방울이 있으면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R 3승에 비례하고요. 저항력은 윗방향으로 물방울의 면적인 R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중력과 저항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면 중력에 대한 저항력의 비율이 R 3승 분의 R 제곱이 돼서 R 분의 1이 되죠. R 분의 1이라는 이 수식에서 R이 점점 작아지면 R 분의 1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방울이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 공기에 의한 저항력이 중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점점 더 커지는 것에 해당해요. 작은 물방울에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공기에 의한 저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결론은 작은 물방울은 공기의 저항력이 커서 천천히 떨어진다가 답이 되는 거죠.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물방울의 경우에 1초에 아래로 떨어지는 그 속도가 초속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떨어지고 있으면 결국 땅에 닿아야 되는데 땅에 닿는 구름은 잘 못 보죠. 그것도 설명할 수 있죠.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들이 1초에 몇 센티미터면 사실 아주 느린 속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느린 건 아니에요. 1초에 몇 센티미터면
어떻게 될까요? 1분이면 뭐 1m 정도고요. 1시간이면 어쩌면 몇십 미터, 한 10시간 정도 되면 몇백 미터입니다. 그런데도 구름이 땅에 닿지는 않죠. 그 이유는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지면 부분의 온도가 저 위 상공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이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인 기체 상태로 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설명드린 사소한 궁금증에 대한 답은 구름도 떨어지고 있다. 단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너무 지면에 가까워지면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서 구름이 땅에 닿는 것을 볼 수는 없다가 답입니다. 이거를 펜듈럼 웨이브라고 부르는데요. 진자가 바로 영어로 펜듈럼이라고 해요. 진자가 한번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펜듈럼 웨이브를 구현할 때는 줄의 길이를 다르게 한 뭐 12개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펜듈럼을 준비한 다음에 처음에는 동시에 이 움직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주기가 긴 펜듈럼이 만약에 60초 동안 60번 왕복한다면, 즉 가장 주기가 긴 펜듈럼의 주기가 1초라면 그 다음에 붙어있는 진자는 길이를 조금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진자는 1분에 60번이 아니라 61번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62번, 그 다음은 63번 이렇게 이어서 진자들을 여러 개를 설치하게 되면 어쨌든 1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처음 출발했던 것과 똑같은 위치에 이 모든 펜듈럼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을 주기로 해서 이 웨이브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면은 어떨 때는 펜듈럼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세 그룹, 어떨 때는 네 그룹처럼 이렇게 간혹 중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분에 60번 진동하는 진자, 그 다음에 61번, 그 다음에 62번 이렇게 이 진자의 길이를 정하는지는 진자의 주기가 진자의 길이의 루트에 비례하거든요. 그 식을 이용을 하면 사실 어렵지 않은 계산을 통해서 각각의 진자의 길이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길이를 조정하는지를 먼저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자를 여러 개만 설치하면 이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사실 여러분도 집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 펜듈럼 웨이브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뭐든지 답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메커니즘이 대기의 상공에 구름이 떠 있고요. 구름은 사실 아주 작은 물방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름이 곧바로 비를 내리진 않습니다. 구름에 있는 물방울들의 일부가 크기가 커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른 작은 물방울들과 합해지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면 이제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빗방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 강우라고 하는데요. 구름이 있는 상황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안에서 다른 수분 혹은 작은 물방울들이 뭉칠 수 있는 응결핵을 대기 중에 뿌려주면 돼요. 사실 구름이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대기 중에는 수증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수증기가 원래는 뭉쳐서 물방울을 형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방울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물리학에선 과포화 상태라고 불러요. 원래는 뭉쳐야 되는데 물방울이 뭉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과포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충격 혹은 작은 응결핵만으로도 과포화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벗어나면서 물방울로 뭉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과포화 상태 물질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사용해 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겨울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머니 난로 중에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액체형 주머니 난로를 보시면 그건 지금 현재 온도에서 고체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데 액체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것도 일종의 과포화 상태, 사실은 과냉각 상태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액체로 되어 있는 주머니 난로에 어떻게 하면 처음에 이제 열이 발생하는지 다들 아시죠? 그 주머니 난로에 보면 얇은 금속 철판이 들어있는데요. 그걸 손가락으로 눌러서 딸깍 하게 되면 그 위치로부터 출발해서 액체가 고체로 바뀌면서 열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주머니 난로가 작동합니다. 철판에는 작은 홈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그 물질의 고체 상태인 작은 물질들이 그 홈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딸깍 하고 누르게 되면 이 금속 판 안에 들어있던 고체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응결핵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응결핵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액체 물질들이 뭉치면서 고체로 변하고 그러면서 열을 내는 장치, 그게 바로 액체형 주머니 손난로죠. 사실 대기 중에서 인공 강우로 비를 내리는 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응결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응결핵으로 인공 강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여러 물질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도 쓰고요. 예전에는 화학 물질을 요오드라고 불렸는데 요새는 아이오딘이라고 부르죠. 아이오딘 화은이라고 하는 물질도 쓰는데요. 이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는 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드라이 아이스는 사실 대기 중에서 그 기체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드라이 아이스는 딱딱한 고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두면 주변 온도가 굉장히 빨리 낮아집니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를 수증기가 많은 대기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 상태로 있던 물 분자들이 드라이 아이스에 의해서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이슬방울 맺히듯이 작은 물방울로 뭉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응결핵으로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인공 강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비를 내리려면 대기 중에 수증기 혹은 구름처럼 작은 물방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작은 응결핵을 이용을 해서 비를 내릴 수 있지만 만약에 마른 하늘에 당연히 대기 중에 수증기가 거의 없죠. 그럴 때는 아무리 우리가 인공 강우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비를 이런 방식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비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를 조금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기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공 강우를 통해서 국지적인 비를 우리가 내리게 하면 사실은 그 대기에서의 수증기의 분포 같은 게 변해서 어쩌면 이곳에 비를 내리면 다른 곳에서는 강우 확률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는 이런 인공 강우 기술이 대규모로 적용되게 되면 지구의 대기 순환 어떤 그 수증기의 분포 같은 것을 바꾸기 때문에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수분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고요. 비가 안 내립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조심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사실 현재로선 없습니다. 방법은 있을 수 있죠.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지역의 아래 부분에 아주 고온이고 그런 상태로 대기를 만들 수 있으면 빗방울이 내려오다가 다시 수증기로 바뀌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을 우리가 대규모로 적용해서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제가 짐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구가 지금 당장 거꾸로 회전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지구가 처음 행성으로 출현할 때 그때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방향이 바뀌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공전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있고 많은 분들이 지구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지구 북쪽 방향에 멀리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돌아요.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건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근데 이렇게 도는 지구가 있는데 이걸 점점 올려서 아래에서 보세요. 그럼 그때는 지구가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의 방향이 처음에 정해졌을 때는 물론 우연의 요지가 있는데요. 그때 지금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결정되든 반대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생명이 출현하거나 인간이 이렇게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거나 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에서 떠올려 본 게
지구의 공전과 자전 방향이 어떻게 정해졌을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학의 질문이기는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태양계가 형성될 때는 이 태양 주변의 많은 물질들이 태양을 향해서 중력의 영향으로 접근하면서 약간의 처음에 회전 속도가 있다고 하면 이 점점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빨리 회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이 8개인데요. 8개 행성 모두의 공전 방향은 사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자전 방향이에요. 지구의 자전축의 북쪽 멀리서 보면 공전은 이런 방향이고요. 자전도 같은 방향이거든요. 사실 행성의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같아야 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태양계에서도 금성과 천왕성은 자전 방향이 지구와 반대예요. 그럼 처음에 행성의 자전 방향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행성도 작은 덩어리를 시작할 것이 분명한데요. 그때 만약에 작은 덩어리가 있는데 조금 큰 덩어리가 부딪힐 때 어느 방향으로 부딪혔는지에 따라서 행성의 자전 방향은 초기에 아주 우연적인 요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행성의 공전 방향은 태양계가 처음 형성됐을 때 우연한 방향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행성은 똑같은 공전 방향을 가져요. 각 행성의 자전 방향은 처음에 행성이 만들어질 때 작용했던 우연적인 요인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행성들마다 공전과 다른 그런 자전 방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자전 방향이 지금과 반대로 결정되었다면 인류 역사가 바뀔까? 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같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면 근처에서의 바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적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요. 30도 이상의 고위도로 조금씩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그 바람이 불게 됩니다. 저는 무역풍과 그 편서풍을 이용한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아메리카까지 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당시의 배는 당연히 도칠단 그런 범선이었잖아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로 갈 때 이용했던 것이 바로 무역풍입니다. 근데 무역풍은 적도 지역 부근에서 불거든요. 그래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로 갈 때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먼저 적도 지역으로 남하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풍을 이용을 해서 아메리카로 갔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뀐다면, 정반대가 된다면 지금 현재의 무역풍과 편서풍의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그 시기가 인류 역사에서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에 맞았을 때 어떨 땐 아프고 어떨 땐 안 아프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푹신푹신한 베개로는 베개 싸움을 해도 안 다치는데 베개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하더라도 딱딱한 거에 맞으면 아프죠. 우리가 어떨 때 아픔을 더 많이 느끼냐 하는 것을 물리학에선 충격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어떤 물체가 처음에 갖고 있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가 멈출 때 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것이 충격량이 됩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이어서 더 무거운 것에 맞으면 더 아프고요. 가볍지만 굉장히 빠른 거에 맞아도 아픕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머리 위에 한 1m 정도 높이에서 누가 탁구공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당구공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당구공에 맞으면 더 아프죠. 근데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공기의 저항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탁구공과 당구공이 여러분 머리에 닿을 때의 속도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당구공이 더 아픈 이유는 당구공이 질량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파트 높은 고층에서 아이들이 휴지를 물에 뭉쳐서 던지는 장난을 해서 간혹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물에 뭉친 휴지 조각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면 속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사실 이건 위험한 장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량보다는 속도가 커서 물로 뭉친 휴지 조각이 운동량이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충격량으로 우리는 얼마나 아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빈 맥주병과 꽉 찬 맥주병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량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로 휘두를 때 최종적인 속도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탁구공과 당구공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질량이 큰 쪽이 더 큰 운동량을 갖고 따라서 머리에 부딪힐 때 더 큰 충격량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더 우리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빈 병과 가득 찬 맥주병의 속도가 같다면 가득 찬 맥주병이 더 아픕니다. 저도 처음에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또 해야 돼요. 뭐냐면 빈 병과 꽉 찬 맥주병의 경우에 우리가 팔을 휘둘렀을 때 최종 속도가 정말 같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질량이 더 무거우면 우리가 같은 힘으로 이 물체를 가속시키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무거울수록 분명히 최종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러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까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다가 논문을 한 편 찾았어요. 이 논문에선 사람으로 하여금 물체를 던지게 하는데요. 질량을 50g부터 출발해서 약 2kg 정도로 늘려가면서 이 물체를 사람이 던졌을 때 사람의 손을 벗어날 때의 속도를 측정한 실험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에 의하면 50g 정도로 아주 가벼운 물체의 경우에는 무려 초속 20m 정도의 속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손으로 던지는 물체의 질량이 1kg 정도로 50g에서 1kg이라면 무려 20배가 늘어난 거예요. 질량이 20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물체의 최종 속도는 초속 15m 정도라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간단히 빈 병은 500g, 맥주가 가득 찬 병은 1kg 이라고 생각하더라도 500g과 1kg을 우리가 휘둘렀을 때 최종 속도는 당연히 절반으로 줄지는 않는다는 것을 방금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린 논문 결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결국 결론은 가득 찬 맥주병을 휘둘러서 속도가 주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빈 병보다 가득 찬 맥주병을 휘둘렀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더 큽니다. 어쨌든 둘 다 위험하니까요. 빈 병이든 가득 찬 맥주병이든 다른 사람 머리에 내리쳐서 그 얼마나 아픈지 실험하시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상당히 저는 재밌는 질문 같아요. 번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릴 때도 직선으로 안 그리고 이렇게 지지직 하고 이렇게 휘어진 직선으로 그리잖아요. 왜 번개는 똑바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경로를 바꿔가면서 떨어질까? 사실 이것과 연결된 질문이 여러분이 산에서 물을 흘리면 물길이 똑바로 가지 않잖아요. 물길도 가다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합니다. 항공사진 같은 걸 보시면 사실 강물의 흐름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구불구불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비슷한 이유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에 택하는 방향은 더 빠르게 해발 고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물이 그 길을 택해서 진행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번개라는 것도 구름에 있는 많은 전하들이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과정인데요. 이때도 전하들이 쏟아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라는 걸 결정할 때 이 공기 중에서의 모든 그 기체 분자들의 위치와 그런 것들이 균일하진 않잖아요. 마치 산 비탈이 판판한 평면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전하가 움직일 때 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걸 택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강물이 왜 구불구불하냐와 번개 칠 때 그 방전 불빛이 왜 구불구불한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약간 고민했었어요. 시간이 멈추는 것과 물이 얼음이 되는 게 무슨 관계일까?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축약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시간의 흐름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신 것 같냐 하면 얼음이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물이 얼음으로 되는 과정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재밌는 상상을 하신 거죠. 만약에 얼음이 물로 녹는 과정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얼음이 물로 바뀌면서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시간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릅니다. 이분의 질문이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시간이 멈추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 뒤집혀서 거꾸로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 라는 재밌는 상상을 해보신 거죠. 근데 시간의 흐름이 멈추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의 증가 자체가 멈추겠죠. 그래서 시간이 멈춘다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물은 그냥 물로 남아 있습니다. 얼음을 보고 있다면 얼음도 얼음으로 남아 있죠. 어쨌든 상당히 재밌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야기할 게 꽤 많겠더라고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시간이 미래로 흐르는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엔트로피를 줄이거나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딱 특정한 영역에서만 엔트로피 증가를 멈추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고요. 그러면 엔트로피 증가를 멈춘 그곳은 어쩌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재밌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데 제가 엔트로피 증가를 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제 몸의 엔트로피만 계속 늘어나게 허락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딱 얼어붙어 있고 저는 걸어 다닐 수 있겠죠. 그죠? 몰래 들어가서 영화도 공짜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어떤 국소적인 부분에서만 멈추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사소한 궁금증 Q&A. 우주에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총알에는 화약이 이제 폭발하기 위해서는 산화제, 즉 산소가 필요한데요. 탄환 안에 이미 산화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총을 쏴도 총알이 발사됩니다. 물속에서도 발사되고요. 우주 공간에서도 그냥 발사돼서 총알이 발사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몇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사실 공기 중이나 물 같은 그런 유체 안에서 총알이 발사되면 발사된 이후에 총알의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주 공간은 진공이니까 총알의 속도가 줄지 않죠. 굉장히 총알이 빠르게 날아갈 것은 분명하고요. 이 총알에 만약에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되면 우주 공간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압력을 갖고 피를 순환시키는데요. 만약에 피부와 조직에 총알을 맞아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 우주 공간에서 그 출혈을 멈추기가 정말 어렵겠죠. 어쨌든 우주에서 쏴도 총알은 발사되고 큰 차이 없고요. 근데 가능하면 우주에서 총 맞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합니다. 선풍기 날개를 정확히 몇 개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최적의 날개 숫자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날개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선풍기 날개가 많으면 날개 하나의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날개가 돌아가면서 선풍기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항상 균일한 속도로 불게 돼요. 그래서 균일한 바람이 필요한 상황에선 선풍기 날개가 많은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은 수의 선풍기 날개를 이용하면 바람이 균일하게 불진 않지만 바람의 속도는 날개가 크니까 날개 하나의 크기는 클 수 있어서 바람의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집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선풍기는 바람의 속도가 중요해서 날개의 숫자를 한 3개 정도로 많지 않은 숫자로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균일하게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어떤 냉각 선풍기, 예를 들어 선풍기에 컴퓨터의 CPU에 붙어있는 쿨러 그런 거는 날개 숫자가 조금 많긴 합니다. 그리고 소음도 적고요. 날개 숫자가 많으면.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 특별히 어떤 날개 개수가 최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일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먼저 2가지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많은 경우에 선풍기 날개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헝겊에 막 문지르면 다들 아시듯이 정전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다 보면 선풍기 날개에 정전기가 발생하고요. 정전기가 발생하면 주변에 있는 먼지 입자들을 인력으로 잡아당겨서 선풍기 날개에 붙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선풍기
선풍기 날개를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 선풍기 날개가 빨리 움직이는 부분에서 더 큰 정전기가 축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날개는 이렇게 둥근 모습이잖아요. 이게 돌아가면 가운데 부분은 보다 바깥쪽 부분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당연히 더 빠릅니다. 따라서 먼지는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면 바깥쪽 부분에 더 많이 축적되는 것, 그거는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정전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기적인 효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날개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먼지가 붙지?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질문이 뭐랑 같냐 하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 위엔 공기가 있고요. 근데 지구가 꽤 빠르게 자전해요. 근데 왜 얼굴에 공기가 부딪히지 않지? 라는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사실 지구가 계속 회전하면 지면 근처의 공기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이 회전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지구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계속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오랫동안 지구가 자전하면 지구 표면 바로 위의 공기는 지구 표면에 대해서는 사실 정지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깊게 패인 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사실 강물은 이 바닥 바로 위에선 강물의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면 강물이 빠르게 흐르죠. 그 바닥 근처에는 강물의 흐름이 아주 느려요. 사실 그것도 똑같은 효과예요. 선풍기 날개가 빠르게 회전해도 선풍기 날개 바로 바깥의 공기는 선풍기 날개와 함께 움직여서 선풍기 날개의 입장에선 정지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풍기 날개에 왜 먼지가 쌓이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먼저 선풍기 날개 바로 근처의 공기는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도 선풍기 날개에 대해선 정지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면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정전기의 발생 때문에 주변에 있는 먼지 입자들을 선풍기 날개가 잡아당긴다라는 그 두 효과가 함께 작용해서 회전하는 선풍기라고 하더라도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쌓일 수 있는 거죠. 한번 여름 지난 다음에 선풍기 날개 청소하시면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효과가 모여져서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많이 쌓이는 부분은 바깥쪽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